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경우 분명한 결핍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 서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누군가를 빗대어 표현을 하며 이야기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결핍은 누구에게나 취약하고 관계에서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제대로 주지 못할 것이란 사실로 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늘 방패를 세우며 지냈고 늘 어둠처럼 자랐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분명 바뀔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제 나이 25이 되던 해 남편을 우연하게 만났고 결혼을 해 지금은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까지 가진 평범한 주부예요. 무엇보다 제 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다른 친구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있고 저에게는 평범한 가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한 명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한두 명의 형제자매와 지내는 친구들과는 달리 저에겐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한 사람만 있었을 뿐 아빠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아마 나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고 어쩌면 부모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익숙했지만 늘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 마치 갈증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왜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처럼 나를 키우지 않고 버렸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를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내가 16살이 되던 해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던 고아원의 보육시설의 엄마는 보다 못했는지 저를 불러서 제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친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소라, 요즘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자꾸만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제가 어떻게 살던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불려올 엄마도 없는데 애들이 그냥 꼴 보기 싫어요. 혼자 지냈으면 좋겠어요. 소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네가 왜 엄마가 없어? 너도 엄마가 있고 분명하게 너를 이곳에 보내면서 가슴 아파하셨단다. 엄마는 제 친엄마를 직접 보셨어요? 그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네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네 정체성이 궁금할 나이니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왜 버렸는데요? 그때 잡았으면 다시 데려가라고 하지. 그냥 왜 보냈어요? 너 저 밖에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네가 여기 지내면서도 몇 차례 봤으니까. 너도 똑같이 추운 겨울에 저곳에 들어왔단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자기가 못 키울 것 같으니 직접 버린 거잖아요. 모든 부모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경우는 없어. 오히려 네가 건강하게 먹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최후의 선택으로 보내는 것이지. 네 엄마도 그랬고.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사랑하고 안쓰러우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제 인생은 결국 고아잖아요. 혼자 살아야 하고. 저 박스에 아이가 들어오면 벨이 울려. 알지? 그날도 추운 겨울 저녁 벨이 울려서 엄마가 뛰어나가서 네 친엄마를 직접 만났어.
버리려다 잡혀서 난감해했겠네요. 정확한 나이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네 나이보다 3살, 4살은 많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렸단다. 누가 봐도 아이를 키울 능력은 없어 보였어. 그래서 널 여기에 맡긴다고 했고 자기가 성인이 되어 돈을 벌면 널 꼭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 그럼 뭐예요? 끝내는 오지 않았고. 저는 엄마가 싫어요. 엄마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대신 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간 탓에 소리라는 소중한 네 진짜 이름으로 살고 있자니. 이곳에 온 다른 아이들은 이름도 모르고 태어난 날도 모르게 버려져. 시설에 온 날이 생일이고 새롭게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고. 그런 것을 비교하면 넌 얼마나 다행이야. 누가 그런 거 해줘서 고맙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내 존재도 모르면 엄마란 존재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말지. 결국 다 비겁한 변명이었으면서. 사실 엄마가 들려준 친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찾으러 오겠다고 했으면서 끝내 오지 않은 건 결국 변명이고 저를 버리기 위한 순간의 모면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내길 바란다고 했지만 제 보육원 생활과 인생은 당연히 녹록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미 학교 내에선 제가 부모가 없는 고아원의 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덕분에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서 지원을 받았고 말 그대로 불쌍한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누군간 나를 안쓰러워하면서 오히려 불우이웃 도끼처럼 불쑥 돈을 주기도 했고 헌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주는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이와 반대론 가난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란 이유로 마치 나를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하는 서러웠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지내는 생활엔 숙식 해결과 수급자란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는 고아원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내 삶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기 위해 생활력이 강해져야만 했어요. 늘 어둡고 추레한 모습으로 지냈던 학창시절에 나에게 친구는 사치였고 누군가와 감정 교류를 하거나 학창시절 친구들과 놀러가는 경험이 전부였던 나에게는 친한 친구도 없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은인이나 선생님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짜여진 각본에서만 존재하는 일이지 현실에서 저같이 부모도 없고 가난한 아이를 챙기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어요. 정말 단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이었고 아마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기억이 될 리도 없는 그런 평범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로 남았어요. 아마 먼 훗날 학교에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들리는 이야기는 고아원의 그애 정도로 남았을 것이고요. 물론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고 시설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지냈지만 내 존재와 부모님에 대한 애증으로 가득 찼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이 하고 싶었지만 내 현실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취업을 했고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자립청년으로 고아원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내 몸을 내가 건사하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당시 정말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했어요.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일을 하게만 해준다면 뭐든 가리지 않고 했고요.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어둡고 치열했어요.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인생엔 가족도 친구도 연애도 없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죠.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서도 딱 한 명,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지금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였어요. 제 인생은 시어머니를 만남과 동시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건 바로 제가 매일 일을 하러 출근하기 위해 타야 했던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보통 남편의 시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오면서 돈을 모았어요. 제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해부터 더는 이곳에서 저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방법을 직접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그동안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서 지하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곧바로 자립을 했어요. 제가 나가줘야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립을 한 후에 제 생활은 더 각박하고 바빴어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또 새벽이나 퇴근 후 저녁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요즘 말하는 투잡, 쓰리잡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딱히 배운 기술도 없고 도움을 받을 부모님이나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저 혼자서 살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도 어둡고 말이 없었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있는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농담 한 번을 할 줄 모르면서 묵묵히 일만 했죠. 당시 시어머니를 버스 정류장에서 몇 차례 봤기 때문에 얼굴이 낯이 익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니 굳이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낮 시간은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다 보니 월급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새벽엔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을 구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나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인 새벽 4시쯤엔 첫 차를 타고 일터로 나갔죠. 또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추가 수당을 벌었는데 그렇다 보니 제 아침과 밤은 남들보다 유독 빠르고 늦었어요. 아직은 젊음으로 버틸 수 있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이어오다 보니 단순히 젊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하고 무식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그날 역시 버스 정류장에 서서 새벽 첫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 저는 첫 차가 오길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루에 3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일을 하고 제대로 된 밥은 먹지도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었으니 영양실조에 피로 누적으로 저도 모르게 쓰러졌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였어요. 당시 정신이 몽롱해진 상황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고 제 이름을 불러준 기억이 흐릿하게 났는데 그때 마치 제가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엄마가 꿈에 나타나 나를 불러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깨어나 보니 제 앞에 앉아있던 건 시어머니였고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면서 괜찮은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들어요? 괜찮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아, 네.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왜 여기에 누워있나요? 저 얼굴은 알죠? 맨날 새벽에 같이 버스 기다리잖아. 오늘 갑자기 아가씨가 정류장에서 쓰러졌어요. 나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아, 제가요? 제가 그동안 잠을 좀 못 자서 무리를 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아직 한참 어린 것 같은데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영양실조에 피로 누적이라니 내 딸 같아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전 괜찮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간호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정리하고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몸 상태가 망가졌는데 이것도 안 하고 가면 다음엔 진짜 큰일 나요. 아가씨, 이건 내가 이미 계산했어. 딸 같아서 해주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응? 그래도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얼마 났죠? 제가 드릴게요. 아가씨보다 내가 더 여유 있고 이 정도 내준다고 큰일 안 나요. 아가씨도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받을 땐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정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줘요. 알았죠? 너무 죄송한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좋은 밥 대접할게요. 저 구해주시고 또 이렇게 병원비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사코 링거를 다 맞고 가라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어색하게 링거를 맞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할까 싶었는지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전 그날 오랜만에 링거를 맞으면서 푹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매번 도시락이나 간식 등을 챙겨주시면서 사이는 날로 좋아졌어요. 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시어머니의 친절함과 관심이 참 좋더라고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어색해하던 저는 어느새 그 사랑을 당연하듯 받아들이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소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은 있니? 에이, 제 주제에 누굴 만날 형편이 되나요? 일해서 돈 벌고 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그래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남자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해서 너도 자리를 잡아야지. 사는 것도 바쁘고 뚜렷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저를 누가 좋아해 줄 일도 없고요. 그래서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왜 너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혹시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받아볼래? 소개요? 이런 저를 받아주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누구를 만나요? 괜찮아요. 사실은 내 아들인데 조심스럽긴 하네. 내가 몇 번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그 아들이랑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네가 불쾌하다면 미안하구나. 제가 소개를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당장은 너무 당황스럽지? 지금 당장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부담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는 네가 너무 좋고 내 며느리가 돼서 가족처럼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욕심을 내본 말이긴 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남녀 사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했고 사실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데 그러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망가질까 걱정스러웠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대학도 나오지 않고 공장에서 일을 해오던 제가 시어머니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망설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솔직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과분한 상대일 수도 있다면서 저만 괜찮다면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을 해달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편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는 조금 놀랍긴 했지만 제가 오히려 남편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계기가 되기는 했어요.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 곧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꽤 오래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결혼을 했고 슬아에 딸아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쭉 잘 되었다면 좋겠지만 크게 망하게 됐고 상황이 나빠지자 결국 그 당시 아내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고 했어요.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니 아이도 아내가 데리고 간 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양육비를 보내며 지내고 있다고 했고요. 잘 나가던 아들이 한순간에 이혼남이 되었고 사업도 망해 몇 년을 힘들게 방황을 했는데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작은 가게 운영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남편의 시기에 제가 함께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살아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나를 신경 써주고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정말로 가족이 되어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제안에 승낙했고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난 남편은 나와 6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착하고 따뜻한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 본 순간 마음에 들었고 중요한 건 남편의 뜻이었는데 남편도 저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그렇게 남편과 저는 1년간 연애 후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모든 결혼 준비를 나서서 해주실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어머니의 무한 사랑에 시어머니의 딸인 시누이는 저를 탐탁치 않아 했고 은근하게 괴롭히기도 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가족이라는 소속감의 일환으로 느끼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동네에선 남의 집 귀한 아들 옆에 붙어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았고 재혼이라도 믿지는 결혼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주눅질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더 당당히 소개했고 그 덕분에 결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시누인 유별나게 저를 예뻐하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건재하신 상황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사치인 것인지 이런 행복한 일상도 그리 오래가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유독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 시어머니를 데리고 무작정 병원으로 갔어요. 별일 아닌데 유난이라는 시어머니를 극구 모시고 병원으로 가 기본 검사를 했는데 의사는 시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어요. 놀란 나머지 당장 소견서를 들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결과 시어머니는 위암 3기였고 수술을 하기엔 연세가 많아 항암 치료 병행을 해본 후 만약 차도가 없다면 그대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곧바로 남편과 시누이에게 알렸어요. 다들 생업이 있으니 간병호에 대한 문제와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며 남편이 시누이 내외를 함께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는 병원에서 쭉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병간호도 그렇고 병원비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해서 불렀어.
엄마가 친딸인 나보다 새언니를 더 예뻐하고 신경 썼는데 이제 엄마 아프니까 당연히 새언니가 병간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새언니?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아가씨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보셔야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나랑 네 엄마지 새언니 엄마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새언니 보고 다 하라는 건 선 넘는 거 아니야? 너도 며느리면서 왜 그러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해도 엄마는 깨어나도 새언니만 찾으면서 새언니만 쳐다볼 건데? 너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네가 딸인데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챙기는 거 가지고 유치하게 화를 내고 이 상황에서도 삐져서는. 어머니도 아프신데 싸우지 말아요. 아가씨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아가씨 신경 쓰지 말아요. 일도 하시고 애도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저도 당연히 하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언니는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더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요? 왜? 신우인 저에게 소리치듯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보며 저게 진짜라고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지만 제가 말렸어요. 신우이도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고 저 또한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됐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지만 부탁한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는 일은 저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전담하여 병간호를 하는 그 모습마저 신우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병문안하러 신우 역시 자주 왔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트집을 잡기 바빴거든요. 어머니를 씻겨드리는 것도 신우의 마음엔 들지 않았는지 목욕 용품이 순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시어머니 청결을 살피면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트집을 잡아 화를 냈어요. 식사 문제에 있어서도 위암 환자였던 시어머니에겐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식사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하면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이러다 우리 엄마 항암하는데 버틸 수나 있겠냐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본인이 직접 병간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인 제 식대로의 병간호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괜한 미운 감정에 생트집을 잡는다는 걸 알았기에 이해하며 지냈어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 병실에 상주하며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결혼 후 온전히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시어머니가 아픈 후 보내는 그 시간이 유일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아마 시어머니와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며느리들은 경악을 하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차라리 내 친엄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했고요.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지낸 시간을 보내면서 시어머니가 조금 더 건강해져서 다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오지 않았으면 했던 작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내 마음과 달리 시어머니 병화는 날로 깊어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며 매일매일 함께 지내왔지만 세상을 떠난다는 건 저에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고 사랑을 줬던 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연하게 두렵고 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것인지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라, 이 이름을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소리. 어머니 말씀 많이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 여기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소라,
내가 같이 오래오래 있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나도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다. 뭐가요, 어머니?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계시고 건강해지면 다시 집으로 가서 저랑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럴 건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나가면 우리 소리랑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지. 저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나으세요. 소라, 우리 소리, 내가 항상 고마웠어. 알지? 그리고 이 열쇠 힘들 때 열어보고 꼭 요긴하게 써라. 누구도 보여주지 말고. 알았지? 아니, 왜 갑자기 떠나갈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래? 열쇠 이거 어머니 일어나서 집에 오시기 전까진 절대 안 열어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지 말고 꼭 네가 힘들 때 어디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열어봐. 알았지? 내가 정말 미안했고 미안하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보네. 말도 많이 하시고. 얼른 주무세요. 내일 이야기 마저 해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내가 너 많이 사랑했어. 소라, 우리 소리 고마워. 저도 감사하죠. 어머니만 고마우면 얼른 일어나세요. 자, 얼른 주무시고 내일 마저 이야기해요. 아셨죠? 이게 시어머니와 제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저에게는 한 해 같았던 시어머니는 마지막 이야기와 열쇠 하나를 남긴 채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해 제 나이는 고작 38살이었어요. 마치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 저에게 열쇠 하나를 쥐어주시는, 나를 두고 간다는 것이 속이 상한 듯 눈물을 삼키며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마음이 잘 추스러지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제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 마음과 달리 시어머니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의 부고를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마치 엄마를 잃은 어린 딸처럼 엄청난 고통과 함께 충격을 받았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 장례식 내내 제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이 세상에 이젠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당시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이 계속 눈물로만 보낸 장례식이 모두 다 끝이 난 후 혼자서 시어머니의 방에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생전 시어머니의 모습과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이런 제 모습을 봤다면 그만 울고 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셨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신 모습이 떠오르고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고 내 마음에 믿을 구석이었던 시어머니가 세상에 없다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고요. 시누이와 남편은 함께 도와주겠다며 유품 정리를 하러 왔긴 했지만 유독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한 나를 배려해 먼저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날 저녁 혼자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남은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이것저것을 만지면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시어머니가 늘 계셨고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없다는 생각을 하니 또다시 사무치는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시어머니 장롱 안쪽 구석에 금고 하나를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생전 전혀 언급을 하신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던 물건이라 뭘까 싶은 마음에 금고를 꺼냈어요. 금고는 열쇠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줬던 열쇠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제게 남겨주신 것이란 생각에 목에 걸어서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금세 목걸이에서 열쇠를 꺼내 금고에 맞춰 열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그 금고를 열기 전엔 당연히 그 안에 시어머니의 유서나 재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그 안의 내용물은 단촐했어요. 꽤 긴 글이 적혀있는 편지 한 통과 사진, 그리고 아주 낡은 오래된 통장 여러 개가 고이 놓여있더라고요. 열쇠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란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어요. 손을 넣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진이었는데 사진을 들어 자세히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진엔 아이와 한 어린 여성이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정말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을 구분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쳐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저였어요. 시어머니의 금고 안에 제 사진이 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시어머니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모두 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더라고요. 한참을 바라보니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사진 속 아기가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 옷은 제가 고아원에 처음 맡겨진 날 고아원에서 기록을 하고자 찍은 사진 속 옷과 똑같았어요. 그러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저였어요.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천천히 읽고 난 후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 망연자실했고 나중엔 목을 놓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엔 시어머니가 저를 내 딸 소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저였고 아주 오랜 옛날 나를 고아원에 두고 간 그 원망스러웠던 친엄마가 바로 시어머니였단 사실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지 내용엔 시어머니의 변명 아닌 변명들과 그 당시 왜 나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말도 안 되는 미성년의 나이에 팔려가듯 결혼을 했고 그 당시 남편 사이에서 낳은 것이 저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은 도박과 남봉꾼이었는데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폭력은 날로 심각했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저에게도 폭력을 쓰는 남편으로부터 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어요. 막상 맨몸으로 저를 데리고 나왔는데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저와 일을 해야 하는 시어머니는 도저히 저를 케어하고 키울 능력이 안 됐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굶고 따뜻하지 못한 곳에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판단을 하신 후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아원으로 보내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저를 맡기려고 할 때는 딱 1년 후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서 처음부터 살아나가려고 하니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시어머니의 친정 부모님에게 잡혔고 그 후 제가 자리를 찾아 또다시 부모님은 시어머니를 팔아넘기듯 결혼을 시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요. 그게 현재 돌아가신 시아버지였고 시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때에는 이미 남편이 있었고 시누인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나와 같은 배가 다른 자매인 딸이라고 했어요. 팔려오듯 한 결혼이지만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고아원을 두고 온 제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죄스러운 나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던 시어머니는 저를 맡겼던 고아원으로 찾아가 저를 찾았고
제가 자립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살고 있는 곳을 찾아서 매일매일 찾아와 일부러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려본 것이었어요. 혼자서도 잘 컸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론 고생만 하고 어둡기만 한 저를 보면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나 고민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날 딱 쓰러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더는 혼자 두면서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 곁으로 다시 데리고 와 그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서 생각했던 욕심에 시아버지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딸이 아닌 며느리로 시어머니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만큼 그래도 내 옆에서 엄마라는 소리는 감히 듣지 못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가족처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고마웠단 말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밖에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엄마를 원망하고 실컷 미워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두고 온 그 순간부터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그날부터 통장을 만들어 여유가 되는 대로 제 몫의 돈을 저금했다고 했어요. 여유가 안 되면 몇천 원씩, 그리고 여유가 나아질수록 그 액수는 날로 높은 금액으로 저금을 했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저를 생각하면서 그 돈만큼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해뒀다고 했어요. 그 돈은 엄마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한 못난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나 뇌물이니 살면서 꼭 힘이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끝으로 편지는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편지를 읽고 난 후 통장을 보니 정말 날뛴 낡은 통장이었어요. 저금을 한 금액도 몇천 원부터 몇십만 원, 그리고 몇백만 원까지 중구난방으로 저금을 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금액은 2억 원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은밀하지만 충격적이었던 비밀을 알고 난 후 저는 처음에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망연자실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어떤 기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감정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하고 싶은데 이미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더는 저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니 이 또한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동안 엄마라는 걸 까맣게 모른 채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지냈던 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임을 숨기면서 저를 바라보며 가슴앓이를 했을 시어머니 생각을 하니 그것 또한 가슴이 아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미워하면서도 치열하게 그리워서 미칠 것만 같던 엄마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한 번을 불러보지 못하는 이 상황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모두 다 읽어본 후 어떤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상태로 며칠을 지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어요. 혼란스럽고 감당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제대로 된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남편에게는 시어머니를 잃고 방황을 하는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여보, 밥은 먹어야지. 지금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이것 좀 먹어봐. 그냥 거기 그냥 둬줘. 내가 생각나면 먹을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당신답지 않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것도 어머니 유품 혼자 정리하고 온 날 이후부터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숨기는 거? 그래. 당신도 언젠간 알아야겠지. 이렇게 나만 알 순 없겠지.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대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도대체 무슨 말인데?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보,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하자. 우리 부부잖아, 응? 나 당신하고 아가씨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 아가씨에게도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해줘. 단호하고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알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우인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신우이 내외와 남편 그리고 제가 함께 모였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모든 진실에 대해서 모두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인 제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엔 이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물론 믿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기고 간 금고의 편지, 사진, 그리고 통장들까지 모두 다 꺼내어 신우이와 남편에게 보여줬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상황을 인지한 후 황당한 듯 모두 말을 잃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그동안 엄마한테 이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이게 말이 돼? 나도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한 거 들어본 적 없어. 거기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게 진짜야?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 다 진짜야. 저 사진 속의 저 아이도 내가 어릴 적 사진이 맞고 아가씨, 충격적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새언니, 언니가 그럼 새언니가 아니라 내 친언니였다는 거예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시어머니 친딸이었네요. 아가씨와는 배다른 자매이고요. 이렇게 된 이상 더는 가족으로 지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감내하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니 당신은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시어머니에게 아무도 모르는 딸이 있었고 그게 나고 시어머니 욕심으로 저를 데리고 살고 싶어서 당신을 소개해 결혼까지 하게 한 것이더라. 배신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부부로 지낸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지금 당장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 이건 우리 일이지 당신 혼자만의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잘 해결을. 아니, 난 그동안 내 엄마인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 그렇게 깍듯이 모시고 좋아했네. 바보같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당신도 아가씨도 보는 게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 못하시면 잘 생각해보는 말해줘요. 남편과 신우이에게 처음으로 냉정하게 통보를 했고 제 말에 당황을 한 듯 보이는 신우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듯 그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서 먼저 방을 나가는 저를 바라만 보더라고요. 친엄마의 존재를 드디어 알게 됐는데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전 허망하고 알 수 없는 감정들로 인해 어떤 것에도 의욕이 없기에 어떤 결정을 하든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떠난 후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버려지는 건 아닐지 두려운 마음에 또다시 먼저 방어를 했던 것이지만요. 남편과의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서면 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우 역시 그동안 저를 탐탁치 않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상 저를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저에겐 또 다른 지옥과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신우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부르면서요. 마치 애초에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들어오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내 감정을 숨기면서 어떤 이야기라든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과 시누이는 그 일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보면서 밥을 먹었냐며 삼겹살이 세일을 하길래 사왔다면서 분주하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이상할 만큼 태연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을 보면서 못 견디겠는 건 저 하나였어요. 결국 전 이 이상함을 숨기지 못하고 먼저 입을 떼었어요. 다들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왜 모르는 척 밥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만 해요? 그냥 말해요. 들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먹고 해도 안 늦어. 고기가 너무 좋더라고. 밥 안 먹었지? 세연이 밥 안 먹었을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얼른 고기 구워라. 언니, 나도 요 며칠 스트레스 받느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 아주 체력이 딸려 죽겠는 거 있죠? 얼른 구워서 같이 먹고 힘내자고요.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쩌자고. 뭐가? 식구가 뭐 별거야? 같이 밥 먹고 걱정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얼굴 보고 웃으면서 지내는 게 가족이지. 그러니까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지내자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언니. 우리가 뭐 엄마 편지 보고 놀란 건 맞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싶었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 친딸이든 며느리든 결국 우리 엄마한테는 끔찍한 맏며느리고 나한텐 경계 대상 1호 세연이라는 건 안 변한다고요.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만나든 어때? 우리 어머니 친딸이어도 당신하고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지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난 당신만 괜찮으면 이렇게 가족으로 내 아내로 지내고 싶어.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가족관계인데 정말 다들 괜찮아요? 처음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선뜻 말을 못했는데 당신은 얼마나 서럽고 힘들까 싶더라고. 그래요, 언니. 난 미운 엄마여도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평생 엄마를 엄마로 알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언니는 그렇지도 못했고 또 엄마도 반대로 딸인데도 딸처럼 해주지도 못해서 그렇게 애틋한 거잖아.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언니한테. 남편과 시누이의 말에 저는 그 순간 잔뜩 긴장을 했던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고마움에 눈물이 흘렀어요. 무엇보다 집으로 온 후 시누이는 내내 저에게 새언니가 아닌 언니라고 부르면서 호칭을 바꿨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를 자신의 언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누이가 당연히 저를 불편해하고 연을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달리 이 가족들은 또다시 저를 놀라게 했고 저에겐 시어머니 말고도 지켜줄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언니, 그동안 내 언니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언니만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언니랑 나랑 단 둘 남았으니까 우리 잘 지내봐요. 아가씨, 제가 밉지 않아요? 에이, 미우면 엄마가 밉지 언니가 무슨 죄야. 그렇게 치면 엄마가 문제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을 것 같은데 나는 편하게 잘 지냈잖아요. 아가씨,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전 당연히 제가 아가씨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내 가족은 내가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욕하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언니 미워하고 욕하는 건 나만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아가씨. 아가씨가 저 욕하는 건 고마워할게요. 야, 그래도 욕을 하면 되냐? 너 내 와이프 욕하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이것 봐, 팔불출. 엄마만 언니 아끼고 보호해준다고 믿었죠?
오빠 보세요. 아주 언니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기세라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기고 간 건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먼저 떠나고 난 후 다시 외로워질 저를 위해서 새롭게 저를 지켜줄 소중한 가족들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고 가려고 그렇게 내 인생에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들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남편과 시누이이자 동생을 얻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토록 꿈꾸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늘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곤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인생은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시어머니를 친엄마가 아닌 시어머니로 기억을 하고 매해 기일마다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하고 지내면서 뒤늦은 효도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누이 내외 모두 다 그 일 이후로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고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각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선물처럼 저희 부부에게도 새로운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소중한 존재이자 제 전부인 딸아이가 찾아와 줬거든요.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잠시, 소중한 생명이 저를 찾아와 줬고 현재 이 딸아이를 키우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아이이자 가족이 늘 그리웠던 저에게 드디어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면서 제가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듬뿍 주면서 예쁘게 성장하도록 키울 예정이고 키워나갈 예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재산은 사실 꽤 큰 금액이기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모으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1원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 대신 시어머니처럼 저 역시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에 만들어서 똑같이 매달 여유가 되는 대로 돈을 저금하면서 아이를 위한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키우지 못한 저를 위해 마련한 방법이었지만 저 역시 그렇게 딸아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싶었고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시어머니는 어쩌면 이며 엄마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내게 줄 사랑은 모두 다 주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과 혼자라는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미워하고 원망을 하면서 핑계를 댈 대상을 찾은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식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철이 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던데 저 역시 어리숙하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남들은 쉽게 겪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파란만장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기도 할 듯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사랑은 꼭 함께해야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별하지만 누구보다 돈독하게 행복한 우리 가족은 이대로 행복하고 앞으로도 어떤 역경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거예요. 조금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가족이지만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도 있고 사연도 많구나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